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약간 날씨가 좀 춥죠. 하지만 이 추위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눈 대신 비가 내렸습니다만 비 내리는 모습도 더 이상 겨울비 같지는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우리 사회도 좀 성숙한 모습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하면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사회가 성숙하면 정치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 우리 모두는 좀 성숙한 모습과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정치권을 좀 더 엄하게 꾸질 수 있겠죠.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전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예, 경제 뉴스 시작하기 전에요. 앞서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유선 전화 면접을 병행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응답률은 15.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이게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모든 FTA 자유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시간으로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검토 얘기는 그동안 계속 해왔고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는지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 FTA를 들여다볼 것이다. 그래서 만인 FTA가 업데이트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설명이에요. 예. 게다가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구체적인 뭐라고 찝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TPP 탈퇴나 나프타 재협상 같은 구체적인 뭔가를 찝은 게 아니라 전체 다 보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안 보겠다는 걸 알 수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미 FTA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구체적인 얘기를 했죠. 대선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는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다. 재협상 방침을 이렇게 밝혔었는데 다행히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아직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잊어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렇죠. 또 다 이제 불안한 이민 정책 이런 건 게 뭐 급하지 뭐 한미 FTA는 좀 뒤로 가 있어야죠. 네. 계속 잊어먹고 살았으면 그 좋겠어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4부에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여간 트럼프는 참 여러 가지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뉴스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죠. 뉴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불투명해가지고 예측 불가능해가지고 이게 뭐 전국 땅값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공시지가 기준인데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4.94% 올랐어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에요. 이게 땅값이 오르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냐. 일단 집 한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 매년 내잖아요. 예. 7월, 9월 토지분하고 뭐 건물분 내는데 이때 이 재산세가 확 오르는 거고 올해 재산세가 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고요.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도 이게 땅값이 당연히 땅 사가지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땅값이 시작돼서 아파트 값으로 연쇄적으로 이동이 됩니다. 예. 작년보다 정말 기이한 거는 땅값이 하락한 시군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일치단결해서 다 올랐고요. 광역단체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예. 광역단체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가 압도적이에요. 18%. 그렇겠죠. 18%. 예. 왜냐하면 다 대륙의 제주도 힘이잖아요. 사시는 분들도 제주도 땅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륙의 힘이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제주도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집 짓고 살고 싶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신 교수님도 아마. 저는 안 그래요. 안 했습니까? 저는 제주도보다 거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제도 땅값도 오를 것 같습니다. 이날 이후로. 근데. 말 한마디 그렇게 만들면 좋죠. 신율의 힘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 동네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에 주회잖아요. 아침에 주회. 네, 기초단체 기준으로 보면 서귀포, 제주가 당연히 1, 2위였는데 예. 주목할 점이 이제 서울 마포구가 전국에서 3등이었어요. 12.9%. 홍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홍대도 가장 그죠? 큰 영향이 있고요. 예. 제 주변에 뭐 강북에 그 직장이 있는 분들은 마포가 제일 좋잖아요. 여의도나 교통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영향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 상권이 18% 이상으로 서울 주요 상권 중에서 보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마포구가 많이 올랐고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기존 집값이 그렇죠. 오르면 계속 주변으로 거기 원래 토착하셨던 상가들은 맞습니다. 밀려나고 맞습니다. 임차료 때문에 예. 대규모 자본을 갖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맞습니다. 차지하는 집값을 올리고 땅값을 올린다라는 거고요. 그런 경리단길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태원, 강남, 갈로스길, 경리단길 전부 다 서울 주요 상권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말해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서 각종 문화 공연을 싸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시들해졌다고 그러네요. 정권말 현상이다 볼 수 있고 최순실 게이트 여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문화융성위원회 뭐 아시겠지만 차은택 씨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곳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부터 이걸 만들었어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 취지는 좋잖아요. 그렇죠. 취지야 좋죠. 가족에 함께하는 날이고 보통 수요일이. 그때 공연 싸게 볼 수 있으면 1,000원짜리 공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기업들의 후원하고 자발적인 참여. 어떤 명목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서 요새는 됐는데 그 자발적이라는 얘기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결국에는 강제 모금이 되고 그렇죠. 이게 뇌물죄가 되고 이런 사상인데 2015년 상반기에는 이런 기업들이 65개까지 됐다가 지난해 상반기는 22개로 줄었다가 지난 하반기부터는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참여한 기업은 거의 전무하고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부의 말빨도 안 먹히고 기업들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기업들도 이미 이탈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CJ인데 원래 하던 행사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공연단체들은 어떻게 하겠냐. 할인만 해주라는데 할인해주고 그 비용을 원래 다른 기업이나 기업 후원이나 정부 비용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보전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손해인데 어떡할 거냐. 정부는 그래도 하라는 건데 물론 정부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올해 예산을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을 작년이 147억 원이었는데 올해 10% 올려서 162억 원을 했는데 뭐 그다지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기업들의 후원과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화가 누가 있는 날. 했어요 지금?
하겠죠. 그렇죠. 네, 문화가 수요일에 사라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싼 것도 중요하지만 퇴근은 좀 일찍 시켜줘야지 예, 더 융성이 맞습니다. 되죠. 칼퇴근 중요하죠. 그렇죠. 요새 편의점 포차라는 게 인기라고 그러는데 그죠? 네. 불황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불황이 한 단면인데 네. 보통 뭐 술집이나 호프집 가면 안주 술알 시키고 이러면 술값이 5,000원, 뭐 최소 병으로 기준으로 하면 안주는 그렇죠. 10,000원 이상 이렇잖아요. 네, 당연하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얇은 지갑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술과 안주를 사서 자기가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래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걸 본인이 직접 테이블로 가져가서 술과 안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술값이 뭐 소주값 거의 편의점값과 비슷해요. 1,900원, 맥주 1,900원 이런 식이에요. 테이블도 그 내에 있습니다. 이게 말은 편의점 포차, 편의점 포장마차인데 실질적인 주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편의점은 아니에요. 주점으로 등록이 돼 있고 미성년자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일본식? 맞습니다. 예. 정확하면 일본에서 1인 미인을 많이 맞습니다. 먹잖아요. 이런 형태고요. 이게 한국에도 예전에 있었어요.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편의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편의방. 편의방의 재탄생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성비 요즘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 편의점 포차라는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여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영남, 충청권, 지방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전통주를 온라인에서 전면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알아보죠. 오늘은 계속 술 얘기가 되는데 예. 목요일 저녁에 술 많이 드셔서 제가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예. 불목이죠. 맞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술을 파는 게 원칙적으로 안 돼요. 금지가 돼 있는데 다만 막걸리나 전통주 같은 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전통주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 와인은 안 되는 거죠. 또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 파는 건 아니에요. 일부 즉 농협과 우체국 등이 운영하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전통주 온라인가 가능했는데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이제 규제개혁 국민토론을 했는데 물론 이게 대권행보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걸리 확 뜨다가 좀 가라앉았잖아요. 그랬죠. 온라인 판매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면 가능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 요새 이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그냥 금메달이 쏟아져 나오네요. 어제 6개나 나왔다고 그러네요. 우리 선수단이 아직도 일본하고 중국 제치고 1위라며요? 이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 개막 나흘째였던 어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6개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현재 금 12, 은 11, 동메달 7개로 우리나라가 금메달 기준으로 한 메달 순위 1위고요. 네. 일본이 금메달 10개로 2위, 중국이 6개로 3위입니다. 어제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승훈 선수가 1000m하고 팀 추월에서 우승하면서 3관왕을 차지했고요. 여자 5000m 김보름 선수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쇼트트랙은 심석희 선수가 여자 1000m하고 3000m 계주를 석권해서 2관왕에 올랐고요. 남자 1000m의 서일아 선수도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정월대 보름에서 또 김보름 선수가 아주 활약이 대단하더니 보름도 아닌데 또 1위를 했네요. 야, 대단합니다. 이 쇼트트랙도 대단한데 심석희 선수 말이에요. 중국의 판커신 선수 때문에 억울하게 메달을 놓쳤는데 그래도 아주 그냥 보란듯이 2관왕을 차지했어요. 우선 이 쇼트트랙에 모두 8개의 금메달이 걸려있거든요. 이 8개 가운데 5개를 우리 대표팀이 가져왔습니다. 심석희 선수 그제 500m에서 중국의 판커신 선수가 이른바 나쁜 손 반칙으로 우리 심석희 선수가 억울하게 메달을 놓쳤거든요. 근데 곧바로 어제 이 1000m하고 3000m 계주에서 보란듯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이 3000m 계주할 때 5바퀴 남겨놓고 중국의 선두를 빼앗겼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자였던 이 최민정 선수가 다시 막판에 스포츠에 성공하면서 역전에 성공해서 역시 쇼트트랙 세계 최강이다. 이러한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오늘도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나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스피드 스케이팅 이승훈 선수입니다. 이승훈 선수가 오늘 매스 스타트에서 우리나라 동계아시안 게임 사상 첫
4관왕에 도전합니다. 예. 이승우 선수가 오늘 벌어지는 매스 스타트가 주종목이거든요. 현재 매스 스타트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고요. 여자 매스 스타트에서도 세계 랭킹 1위 김보름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또 이 김마그너스 선수 있죠. 예. 김마그너스 선수도 스키 크로스컨트리 10km 클래식에서 2관왕에 도전합니다. 예, 오늘도 좀 이 금메달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뭐 사회적으로 되게 정치 사회적으로 우울하잖아요. 예? 예, 이 스포츠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를 후련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 오늘 귀국을 하는데 어제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하고의 평가전에서 역전패를 당했네요. 예? 어제 그래도 이번에 0패는 아니네요. 0패는. 예. 예, 기억하시는군요. 요미우리에게 우리가 한 점도 뽑아내지 못했는데 어제는 이 WBC 대표팀이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와의 이 평가전에서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요미우리전에서도 졌기 때문에 2연패이고요. 마운드에서는 이 투수별로 이 선수들이 컨디션 차이가 있었는데 이 타선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아직도 좀 감을 잡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선발 양현종 선수 2이닝 1실점했고요. 우규민 선수는 2이닝 무실점, 이대은 선수가 1이닝 2실점했습니다. 이 타선에서는 안타 2개에 그쳤는데 양의지 선수의 투런 홈런이 유일한 득점포였습니다. 오늘 귀국하거든요. 내일부터 고척 스카이돔에서 훈련에 들어가고요. 25일하고 26일에 이제 쿠바하고 평가전이 있고 28일에는 호주하고 평가전 치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 좀 약체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언론이 1라운드에서 우리나라가 탈락하고 네덜란드, 이스라엘이 2라운드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한 모양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이 MLB.com이 우리가 속한 A조에서 이 네덜란드하고 이스라엘이 2라운드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약체인 것은 좀 맞는데요. 그런데 이 MLB.com의 전망은 다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 메이저리그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거가 몇 명이나 포함됐느냐. 자, 이거를 전력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현재 이 메이저리거 5명이 포함된 네덜란드를 A조 최강으로 뽑았고 이스라엘도 이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선수가 11명이나 포진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전력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메이저리그 경험도 중요한데 이번 대회는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경기 일정에 맞춰서 메이저리거일지라도 어떻게 이 페이스를 끌어올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강정호, 김현수 선수에게서 알 수 있듯이 이 국내 프로야구 정상급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관건은 메이저리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느냐 못하느냐가 성적의 변수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계산한 뒤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 아시나요? 1년간 종이 영수증에 소모되는 원목량은 33만 그루가 넘고요. 소비되는 물의 양은 한 해 15억 7천만 리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을 전송받을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이 캠페인으로 앞으로는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비용 절감은 더 가까이, 자원 낭비는 저 멀리. 모바일 영수증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등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폰이 아니라 폰 탑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 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2월 한 달간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산타페 뽑았네? 당연하지. 100만 명이 선택한 차잖아. 감사합니다. 100만 고객이 산타페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 산타페 1밀리언으로 보답하자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산타페 2018 산타페 1밀리언 현대자동차.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다시 들춰본 책도 전에 읽은 것과 다른 느낌이 들고 두 번째 보는 영화도 안 본 장면이 많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잖니? 그러니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매사 미숙하다고 해서 자책할 이유가 없다. 어제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다고 반성해야 하지만 계속 나타나는 새로운 과제물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비난할 이유는 없단다. 오늘은 유인경 작가의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한 달도 했는데 1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많은 일을 겪으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지났대요.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전 세계적인 반발을 샀던 반이민 행정명령,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논란이 채 사그러들지도 않은 가운데 2탄 내놨다고 그럽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우정엽 연구위원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탄 나왔다고 그러네요? 네, 좀 성격은 다르지만 연이어서 이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라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한 행정 조치 문건인데요. 예.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정책에 대한 시행 세칙들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 이민자를 단속하는 인력을 얼마나 더 확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할 시설을 어떻게 더 증설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수요에 있어서 기존에는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만 우선적으로 이제 선별을 해서 추방을 해왔다면, 이번에 조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이라는 식으로 확장을 해서 이 불법 이민자들 중에 중한 범죄가 아니라 어떤 경미한 범죄라도 저질렀으면 추방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민자라는 것은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만이요? 합법적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 소위 말하는 서류가 갖추지 않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미국을 꼭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류가 이제 갱신할 시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식의 선의의 불법 체류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교민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 이민자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예를 들면 음주운전은 미국에서 중한 범죄입니다만 신호 위반 이런 거에도 추방당할 수 있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한 범죄라는 어떤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떤 범죄, 어떤 형법상 범죄라도라는 문구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아주 경미해 보이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적발이 될 경우에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까 수용 시설도 늘리고, 그죠? 단속 인원도 늘리고, 예? 이 얘기는 결국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추방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예? 이런 추방에 대한 사실 미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언론과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좀 반감이 있고 이 정책에 대한 반항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지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지금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발효했던 대통령 행정명령은 지금 미국 법원들에 의해서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2차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불법 체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내용에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했다는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미한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장을 시켰다는.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크리미널 에일리언즈라 그래서 이제 에일리언이 외국인을 그렇죠. 말하는데, 네네. 근데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추방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나온 서류를 보면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합법적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거고요. 불법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법 이민자 이퀄 외국인이라고 이해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불법이 아니더라도 예, 뭐 합법적이라도 여행을 가서 장기 체류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번 범죄가 지금 단순히 그 이민적 형태로 뭐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은 아니고 그 불법적으로 미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반이민 아까도 잠깐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반이민 행정명령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지지도 일정 부분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미국 여론조사니까 조사기호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되게 편한데 한 80%가 찬성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80%가 찬성하고 있는 그 질문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안심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미국의 이제 자치가 강하기 때문에 도시별로 이런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좀 관대한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끊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약 80%의 미국인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꽤 많이 공유되고 있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정서가 말이에요. 예? 민족주의, 인종주의, 파시즘, 예? 이런 것과 결탁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미국 내 유태인들의 묘지나 이런 게 공격받고 있다라는 그 협박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불법 이민자의 문제가 단순히 불법 이민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 소위 말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정치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법 이민자가 단순히 미국에 서류 없이 들어온 이런 불법 이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주류 미국인들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이런 소수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정체성을 통한 정치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향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건데 트럼프의 저는 좀 이성적인 상황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참. 아마 그 트럼프가 지금 이런 방식,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선거가 먹혀서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그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우정엽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지금부터 11일 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일성의 장손이죠.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독살이란 말이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침묵 속의 살인자, 독살,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시죠.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독살하면은요. 그 86년 영화죠. 미션이요. 미션에 가브리엘 소버의 왜 우리나라에는 넬라 판타지아라는 걸로 이제 제목으로 다 했는데 그거 보면 인디안들이 툭툭 하면서 이 독침 쏘는 거 첫 장면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데 야, 이게 이 독침은 뭐 옛날에 없겠지만 독살은 과거 역사에도 있었죠. 옛날에 많았죠. 독침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인디안 아마존 유역이나 파푸아 뉴기니나 이런 데 원주민들은 아직도 사냥할 때 독침 그 창촉이나 화살촉에다가 뱀독이나 이런 것들을 묻혀서 살상력을 높이는 데 쓰고 있죠.
뭐 네. 그런 것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혈관에 네. 피에 이제 작용하는 그런 독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독이라는 글자가 요즘은 이제 독약이라는 말을 그냥 써버리지만 예. 본래는 약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풀을 약이라 불렀고요. 예. 최초에는 사람에게 병을 갖다 주는 풀을 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독과 약은 정반대되는 단어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독약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건데요. 예. 이제 그걸 그냥 이제 약 먹듯이 먹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독약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의 사대부에 대한 이제 벌로서 사형죄를 받은 사대부로서 대역죄. 사약. 예, 그건 사약 그러면 죽을 사자 사약으로 아는 분들이 예. 의외로 많은데 예. 그냥 임금이 내려주는 약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근데 사약이면 다 죽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건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좀 빗나가는 얘기 같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주군이 부하에게 죽음을 명할 때 할복을 명합니다. 예. 굉장히 잔인한 게 그렇죠. 느껴지는데 굉장히 문화적 차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을 내려서 독을 내려서 그걸 먹고 죽으라고 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죽음의 처분을 받아도 이제 할복 처분을 받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죽어요. 우리도 약 처분을 받으면 감사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예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망나니에 의해서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참수당하는 아니다, 이거죠? 것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자유롭고 명예를 아껴주는 생각해주는 벌이다라고 일본인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화권에 따른 차이인데 일본에서 이제 바다가 넓은 지역이니까 이 할복이라고 하는 습관이 꼭 좀 이런 비유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고기 잡는 거랑 비슷한 수순이에요. 배 가르고 머리 자르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좀 영육일체론적 관점이 강해서 죽어도 시신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약을 내려서 그 사대부들에게 약 먹고 죽게 만드는 거는 외상이 남지 않는다.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게 해준다. 라고 하기 때문에 큰 벌을 내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사대부들이 사약을 받으면 임금에게 감사하고 약을 먹었고요. 서민들한테는 이 약을 내려주질 않았습니다. 일반 평민들한테는. 그건 이제 참수나 교수 이런 형호를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형 수단으로 이제 가장 흔히 쓰였죠. 하사한다라는 그런 의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어로 독이 기프트거든요. 예. 영어의 선물 기프트하고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약. 근데 독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인 사형 그것도 자유로운 사형 수단으로 이제 약이 이용이 되었고요. 몰래 독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죠. 사료상에 보면 특히 이제 민간에서도 굉장히 흔했어요. 이를테면 부인이 남편을 바람 많이 피고 매번 구타하는 남편을 어떻게 이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독살했다. 이제 이런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조선시대. 거꾸로요. 거꾸로 이제 남편이 부인을 독살하거나 하는 사례도 있죠. 민간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독을 구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독살 사례들이 당시 수사 기록으로도 적지 않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의 맹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왕실에서 내려주는 사약도 이게 맹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먹어도 잘 안 죽었다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 먹어도 안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소현세자의 독살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현세자도 며칠 있다 죽은 모양이에요. 그 시신이 나중 소문으로는 이제 독살당한 사람의 시신과 전형적으로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만은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요즘처럼 부검했던 것도 아니고 또 독극물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 정세로 봐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정할 수는 없죠. 왕실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항상 좀 경계, 의심의 대상이 돼서
이제 임금이 밥상을 올리면은 이제 먹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시중드는 궁녀가 시식을 해서 안심시키고 이랬다고 그러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다 그랬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음식이 이제 쿄 요리라고 해서 일본 교토 음식들이 차잖아요. 대체로 찹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죠. 회 뭐 이런 게 다 찬 거죠. 일본 왕한테 들어가는데 몇 차례의 검식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이 다 식는군요. 따뜻한 예? 음식을 만들어봤자 먹지를 못하니까 결국 식으니까 식은 채로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만드는 것이 황실 요리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런 독살에 대한 최고 권력자의 독살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은수저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색이 변하면 독이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은수저를 꼽아서 뭐 넣자마자 바로 색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또 기다려봐야죠. 꺼내서 한참 있어 봐야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왕실에서 그런 이제 은밀하게 독을 사용해서 암살할 수 있었느냐 이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약을 제조하는 과정도 이게 좀 비방이라서 잘 알리. 요새 잘 모르는 모양이죠. 그렇죠. 무슨 뭐 이제 추정하기로는 예. 뭐 비상이라든가 당시 일반적인 도구로 쓰였던 예. 아니면 부자라든가 뭐 천남성이라든가 이런 식물하고 광물질 독을 섞어서 조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독이든 간에 이렇게 효과가 굉장히 빠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극에서 보면 뭐 갑자기 마시자마자 뭐 피를 타면서 그건 다 그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오버한 거다. 그렇죠. 약을 예. 먹고도 뭐 심지어 이제 이게 뜨거운데 누워 있어야 약효가 빨리 돈다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지나도 안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자살 방법 비교 뭐 이런 거를 이제 예. 당시 논문을 썼어요? 아니요. 경찰에서 조사한 예, 적이 예.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지금도 그러니까 일본인들 할복 우리는 이제 사약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인들이 자살이 대개 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외상이 잘 안 남는 방법을 택해요. 근데 유럽이나 일본하고도 많이 다른 거죠. 뭐 권총 자살이나 동맥 끊는다든가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목매 단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양잿물 타서 마신다든가 또는 이제 신발 벗고 물로 걸어 들어간다든가. 근데 이런 이제 방식이 첫 번째고요. 외상이 안 남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은 방법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먹고도 누구한테 발견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토해내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일종의 좀 자살조차도 점치는 방식으로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러니까 조선 말기나 근대 초기까지도 양잿물 마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자살 수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뭐 먹고 바로 죽는 그런 이제 맹독성 약들이 없었던 데다가 이거를 들키지 않고 음식에다 섞어 먹으려면은 다량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먹고 뭐 장기적으로 한 몇 년을 그렇게 먹어서 비소를 타가지고 사람을 바보를 만들고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왕실이나 이런 곳에서 금방 먹여서 그 암암리에 금방 먹여서 독살시켰다. 이거는 좀 믿기 어려운 설정인 것 같고 실제로 근대에서 가장 좀 유명했던 독살 미수 사건이 이제 김홍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고종을 죽이려고 고종이 즐기는 커피에 아편을 다량 타서 암살 미수했다는 독살 미수했다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홍육 독차 사건이라고 하고 이제 널리 알려진 사건인데요. 고종이 이제 한 모금 마셔보고는 맛이 이상해서 더 안 마셨다. 그런데 아편을 뭐 얼마나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치사량 성분을 만들려면은 커피 한 잔 가지고도 죽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독살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거 밝혀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국과수 같은 국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경험방이니까요. 모든 한 의학이 이제 이 20세기 들어올 때까지 전부 경험방이었잖아요. 이미 14세기 초에 중국 원나라에서 송나라 때 저 청취자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한때 우리나라에서 포청천? 그렇죠. 포청천처럼 이제 수사를 하고 다 기록을 치밀하게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포청천 실제 인물입니다. 예. 몰랐네. 예. 그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원나라 초에 이제 그 이른바 검시 또는 이제 부검은 아니 검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적어놓은 책이 발간이 돼요. 무원록이라고 그러거든요. 억울한 걸 없게 하는 병이다. 그러니까 그 책이다.
죽은 사람들의 사인을 밝혀서 몸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상에서 난 책이고 이게 이제 1300년대 초반에 발견되는데 그로부터 한 890년 후에 그러니까 거의 100년째 한 세기쯤 지나서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고 좀 보완이 됩니다. 이게 신주무원록이라고 했고요. 영정조 때는 이걸 다시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험들을 포함해서 대폭 중수해서 증수무원록이라는 책들을 내는데 이게 이제 검시의 기본 지침서가 됐죠. 그러니까 독살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희신에 뭐 반점 또는 이제 검게 피부가 이제 검게 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요즘과 같은 식의 정밀한 검신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독살 여부를 추정할 수는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야, 이 아침에 동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